오랫동안 아시아 어부들은 뛰어난 낚시 능력을 인정받아왔으며 가장 일반적인 낚시 기술 중 하나는 긴 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업용 어업, 특히 경제적 가치가 높고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두 어종인 황새치, 참치 등 거대 어류의 효과적인 기술로 매우 유용합니다. 이 기술의 사용은 해양 자원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물고기의 행동과 바다의 자연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시아 어부들이 황새치와 참치를 잡기 위해 긴 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전체 과정을 조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비 준비부터 줄을 내리고 물고기를 당기는 것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며 어획량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되는 문제와 방법도 포함됩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를 정처 없이 떠다니는 어선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선상에서 어부들은 메인 낚싯줄을 준비하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낚싯줄은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며 일반적으로 대형 물고기의 큰 당기는 힘을 견딜 수 있도록 나일론이나 폴리에틸렌과 같은 오래 지속되는 재료로 제작됩니다. 전체 롱라인 어업 시스템은 중추 역할을 하는 이 메인 낚싯줄에 의해 지원됩니다. 메인 라인에 연결된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작은 지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선의 길이는 10m에서 30m이고 간격은 50m에서 30m입니다. 황새치나 참치를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던지는 날카로운 바늘이 낚싯줄의 가지마다 등장한다. 이 두 종의 물고기에게 가장 좋은 영양 공급원인 신선한 오징어나 작은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미끼로 사용됩니다. 어부들이 미끼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미끼 내부에 조명 장치를 교묘하게 포함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야간이나 선박의 수심이 큰 경우 등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선박이 점차적으로 메인 라인을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시점에서 낚시 과정이 시작됩니다. 선은 단순히 무작위로 캐스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해저 지형과 물고기 떼의 존재에 따라 결정되는 직선이나 특정 패턴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아시아 어부들은 낚싯줄을 던져야 할 정확한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음파 탐지기, 위성 측이 장비 등의 최첨단 기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 장비의 도움을 받아 지표면 아래 수백 미터 아래로 이동하는 황새치나 참치떼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황새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종종 200m에서 600m 범위의 깊이에 서식합니다. 참다란 거, 황다란 거, 날개다란 거는 일반적으로 수십백 미터에서 400m 범위에서 발견되는 종에 속하지만 날개다란 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지선의 깊이를 조정하는 능력은 낚시꾼이 각 물고기 유형의 생물학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요구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먹이를 먹는 적절한 위치에 후크가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물 밑에 거대한 그물을 만들기 위해 보트는 줄을 던진 후 속도를 늦추거나 정박합니다. 이렇게 하면 라인이 전류와 함께 떠다니게 됩니다. 이때 어부들에게는 참을성 있는 기다림이 요구됩니다. 황새치와 참치는 모두 자신들이 낚시하는 미끼의 움직임에 자주 이끌리는 사악한 포식자입니다. 물린 순간 갈고리가 입술이나 몸에 단단히 걸리고 인간과 물고기 사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부가 즉시 낚싯줄을 당길 수는 없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길이의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걸려있는 낚싯줄을 회수하는 일은 기계적인 힘을 사용해야 하는 엄청난 질량입니다. 윈치나 트랙터는 현대 어선의 어부들이 본선을 조심스럽게 선박에 다시 감아 올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특히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참다란 거나 낚싯줄을 들어 올렸을 때 무게가 최대 650kg에 달하는 거대한 황새치를 잡는 데 성공할 경우에는 이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낚시에 걸린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부들은 각 가지줄을 검사합니다. 운이 좋으면 몸길이 4.5m의 특징적인 검주둥이를 지닌 황새치가 생존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참다랑어를 볼 수도 있다. 낚시바늘에서 물고기를 제거하려면 물고기의 살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며 이는 수산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생선을 회수한 후에는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즉시 선상 아이스박스에 옮겨집니다. 연승 낚시는 단순히 줄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것 이상입니다. 또한 생선을 해안으로 다시 운송하는 동안 살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황새치와 참치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황새치는 일반적으로 따뜻한 바다에 위치한 바다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독방 포식자입니다. 반면 참치는 떼를 지어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며 표면에 더 가까운 수층에서 활동을 집중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부들은 자신이 특별히 추구하는 어종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기 위해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시간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이나 새벽, 황혼과 같은 과도기에는 황새치와 참치가 가장 활동적이거나 가장 활동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부는 물고기를 잡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저녁에 낚싯줄을 던지고 이른 아침 시간부터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항상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승 낚시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장애물 중 하나는 상어, 바다거북, 멸종 위기에 처한 물고기 등 원치 않는 종을 포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보존에도 문제가 된다.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는 어부들이 기존의 J-후크 대신 원형 후크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제한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수행됩니다. 원형 후크는 바다로 다시 방출하기가 더 쉽고 의도한 목표가 아닌 동물에게 덜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부들은 다른 종류의 어종에 피해를 주지 않고 황새치와 참치를 유인하기 위해 인공미끼나 특정 주파수의 섬광 등과 같은 선별적인 낚시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연승 낚시가 날씨와 해류에 좌우된다는 사실도 이 낚시 방법의 또 다른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낚싯줄을 던지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아시아 어부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통 지식에 자주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참치는 동아시아의 쿠로시와 같은 따뜻한 바다에 많이 발견되고 황새치는 따뜻한 물과 찬물이 섞이는 지역에서 흔히 발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 물의 색깔, 바다새의 존재 등 자연 신호를 읽는 능력도 물고기 떼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연승 낚시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어부들은 여행 중에 며칠에서 몇 주까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위험에는 폭풍과 같은 악천후뿐만 아니라 선상에서 기계를 작동할 때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됩니다. 또한 낚시 휴가 비용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휘발유, 장비, 미끼, 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확실히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일본의 츠키지, 티스키지와 같은 대규모 수산시장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참다랑어가 수백 달러에 달하는 가격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승 낚시는 직업일 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국가의 문화와 경제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황새치 역시 고급 요식업계에서 인기가 많은 품목이지만 연승 낚시 자체는 직업일 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세계 식량 공급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베트남과 필리핀의 소규모 어촌부터 이 일본과 한국의 산업 선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연승으로 잡힌 황새치와 참치는 현지인들의 식탁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의 주요 시장으로 수출되어 생선회, 스시, 고급 구이 요리로 선보입니다. 아시아의 연승 산업은 변화하는 현대 환경에 적응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행 장려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자와 어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선박에 설치되어 어획량을 추적하고 혼획을 방지하는 전자 모니터링 장치와 환경 친화적이고 생분해성이 있는 낚싯줄이 포함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미끼 선택부터 낚싯줄 던지기, 물 읽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아시아 어부들의 전통적인 경험은 환경 보존과 상업적 어업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황새치와 참치 연승 낚시는 아시아 어부의 전문성, 기술, 인내가 결합된 예술 형태입니다. 그들은 자연 조건부터 환경 보호에 대한 압박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세계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러한 접근 방식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부는 바다로 향할 때마다 귀중한 물고기를 데리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인간과 바다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유대에 대한 이야기도 전합니다. 이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미래에도 계속될 이야기입니다. 연승 낚시는 해산물 사업, 특히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어업 기술 중 하나입니다. 연승 낚시는 황새치와 참치를 동시에 잡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성을 얻으려면 전통 어부의 경험과 오늘날의 기술을 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접근법을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 이 접근 방식의 각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상황에서 이 방법의 장애물과 중요성뿐만 아니라 라인 설계, 라인 삭제, 모니터링, 검색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강도 나일론이나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되는 기본 라인은 연승 시스템의 첫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이 노선을 20km에서
100km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선에서 메인 와이어는 수백, 수천 개의 브랜치 와이어가 연결되는 백본 역할을 합니다. 어선의 작업 규모에 따라 주선의 중요성이 결정됩니다. 각 분기 와이어의 길이는 1m에서 30m 사이며 다른 분기 와이어로부터 특정 거리, 종종 30m에서 50m 사이에 설정됩니다. 이것은 거대한 수중 네트워크를 생성합니다. 또한 각 분기 라인에는 후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후크는 바닷물이 포함된 상황에서 부식을 견딜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원형 후크는 상어나 바다거북과 같은 비표적 종의 부상 위험을 줄이는 능력으로 인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원형 후크는 동물이 실수로 물었을 경우 목이 아닌 턱에 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들 종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고 바다로 다시 방출하는 것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미끼를 후크에 부착하는 단계는 황새치와 참치의 사냥 행동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세부 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육체적으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강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신선한 오징어나 고등어, 청어와 같은 작은 물고기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끼 유형입니다. 이는 물속에 위치한 상당한 거리에서 물고기를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황새치는 밤에 활동하고 빛에 이끌리기 때문에 어부들은 황새치를 유인하기 위해 살아있는 미끼나 번쩍이는 불빛이 있는 인공 미끼를 자주 사용합니다. 황새치가 밤새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참치, 특히 참다랑어는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높다. 따라서 실제 물고기의 모양과 색상의 특성을 모방한 인공 미끼가 자연적인 사냥 욕구를 유발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낚시 바늘의 깊이를 조절하기 위해 어부들이 사용하는 부표와 추가 있습니다. 특정 깊이에서 부표는 지선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무게는 후크를 적절한 수층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수심 600m 이상까지 잠수할 수 있는 황새치에 비해 참치는 수심 100m에서 400m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본질적인 구별이다. 어부들이 대상 물고기가 먹는 적절한 위치에 바늘을 성공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낚싯줄 준비가 끝나면 캐스팅 작업이 시작됩니다. 첫째, 어부들은 수온, 해류, 어군 정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 경험이 중요한 유일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술의 존재는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부들은 소나 장비의 도움으로 수면 아래를 볼 수 있어 물고기 떼나 물고기가 밀집해 있는 바닥의 구조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나의 과정에는 음파를 내보내고 에코를 수신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바다 밑 세계에 대한 상세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또한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기술은 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선박의 항로를 추적하여 전략적으로 라인을 투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류는 물고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낚싯줄이 물속에서 이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 번 어부들은 물의 흐름에 따라 낚싯줄이 떠다니는 방식으로 낚싯줄을 던져서 가능한 가장 넓은 면적을 덮을 특정 낚싯줄이나 패턴을 설정했습니다. 주조 공정은 선박이 점진적이고 꾸준한 방식으로 전진하는 동안 수행됩니다. 메인 라인은 뒤에서 캐스팅해야 하며 가지라인은 올바른 순서로 붙여야 합니다. 각 갈고리를 물속으로 내리기 전에 철저한 미끼 작업이 수행됩니다. 줄의 길이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캐스팅 과정에서 어부는 지선이 엉키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승무원이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주조 과정이 끝나면 보트는 천천히 미끄러지거나 정박하여 낚싯줄이 강을 따라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물고기의 전략과 행동에 따라 몇 시간에서 밤새도록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부들은 낚싯줄에 물린 흔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라인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장력 센서나 수중 카메라가 현대 보트에서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때 발생하는 가지라인의 끌림으로 인해 메인 라인의 장력이 변경되고 센서가 신호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낚싯줄이 너무 길어서 물고기의 정확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낚싯줄을 잡아당길 시기를 결정할 때, 되철할 때 어부들은 종종 해당 전문 지식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어, 바다거북, 멸종 위기종 등 원치 않는 동물이 포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어부는 이러한 현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형 고리와 선택적인 미끼, 참치와 황새치만 유인하는 인공 미끼를 활용합니다. 또한 의도한 목표가 아닌 종을 성공적으로 쫓아내기 위해
정확한 주파수로 소리나 조명을 생성하는 장치도 활용됩니다. 회수할 준비가 되면 줄을 당기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기계적 힘과 인내심을 모두 요구하는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입니다. 대형 선박에서 메인 라인을 사용할 때 메인 라인을 선박으로 다시 감아 올리기 위해 윈치나 트랙터가 사용됩니다. 물고기를 당기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낚싯줄이 부러지거나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절차는 8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낚싯줄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어부들은 각 가지줄을 검사하여 물고기가 걸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이 터지지 않도록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생선을 꺼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펜치나 칼 등의 도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참치나 황새치처럼 상업적 가치가 높은 어종을 다룰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는 선상에 위치한 아이스박스로 즉시 이동됩니다. 고기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선의 보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치와 황새치는 가능한 한 빨리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상 어부들은 온도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형 얼음 상자나 산업용 냉동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참다란 거는 일본의 츠키지 같은 고급 수산시장에서 판매할 때 잘 보존하면 그 가치를 여러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보존된 후 배는 전략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거나 항구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연승 낚시가 항상 사용하기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폭풍, 거센 파도 등 악천후는 물론 윈치 등 중장비 작업 시 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다양한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또한 환경 규제로 인한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대상 어종의 혼외획으로 인해 후크 크기, 미끼 종류, 사용 가능한 최대 낚싯줄 수량 모두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어부들은 전자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하여 어획량을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도 있다. 해수 온도와 해류의 변화가 어류 분포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어부들은 전술을 조정하고 새로운 장비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연승어업은 계속해서 어업 사업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는 귀중한 식량원을 제공하고 해안을 따라 위치한 국가의 경제에 크게 기여합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포획된 참치와 황새치는 일본, 미국 및 수많은 유럽 국가와 같은 중요한 시장으로 배송됩니다. 그들은 고급 음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부와 규제 당국은 인구에 해를 끼치지 않고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어획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선박수를 제한하고 어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귀중한 물고기 중 하나인 큰 가재를 사냥하기 위해 알래스카 해안으로 모험을 떠나는 용감한 어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부들은 오랜 전통의 준학 기술과 최첨단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그들의 직업을 예술 형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멋지고 열정적인 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왕 가자미를 낚기 위한 여행은 모두 며칠 동안 바다에서 벌어지는 여행이다. 출발하기 전에 어부들은 신중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최신 기술을 갖춘 거대한 선박에는 연료, 음식, 식수 및 여행에 필요한 기타 필수 품목이 실려 있습니다. 선원들은 전날의 낚싯줄과 갈고리, 미끼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해가 뜨기 훨씬 전인 아침 일찍 일어난다. 대부분 천거나 고등어가 미끼가 됩니다. 톡 쏘는 냄새를 풍기며 상당한 거리에서 가자미를 끌어들이는 물고기.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배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파도를 가르며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깊은 바다에는 거대한 가자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원정은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어부들에게 열정의 원천이기도 하다. 출렁이는 파도, 세찬 바람, 자연의 거칠음은 모두 그들에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다에 대한 깊은 사랑과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는 열망으로 인해 계속해서 물에 대한 헌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가자미를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닥에 서식하는 물고기로 모래, 자갈, 진흙 위에 조용히 누워 잠재적인 먹이를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연승 낚시 전략은 어부들이 이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낚시를 할 때 긴 줄은 수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으며 미끼가 달린 수백 개의 갈고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가 낚시하기 좋은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어부들은 낚싯줄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임무를 완수하려면 모든 팀원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각 길이의 낚싯줄을 던지는 것부터 미끼를 부착하고 낚싯줄이 물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보트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까지 낚시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낚시를 마친 후 어부들은 기다립니다. 관건은 미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린 후에는 심각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기다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몇 시간에서 하루 종일까지 다양합니다. 이 시간 동안 어부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물고기를 보트로 끌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낚시하던 바늘을 큰 가자미가 물면 큰 싸움이 시작될 징조이다. 성체 가자미는 길이가 2.5m가 넘고 무게가 200에서 300kg에 달해 엄청난 길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무게가 400kg보다 훨씬 큽니다. 그들은 수중에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 낚싯줄이 더욱 조여지게 됩니다. 주의하지 않을 경우 낚싯대가 부러지고 낚시꾼이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부들이 자신의 모든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긴장을 줄이기 위해 도르래와 윈치를 사용하여 낚싯줄을 점차적으로 뒤로 당깁니다. 물고기가 수면에 가까이 접근하면 격렬하게 몸부림칠 것입니다. 도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물고기를 즉시 확보하기 위해 선원들은 흔히 게프라고 알려진 거대한 쇠 갈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게 몸부림치다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을 방지합니다. 마침내 포기했을 때 일부 물고기는 수십 분 동안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단 구속된 가자미를 갑판으로 가져오면 선원들이 즉시 가공 및 보존 과정을 시작합니다. 어부들이 대왕 가자미를 성공적으로 낚는 것은 그들에게 만족감과 자부심을 주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생선의 사전 처리는 선박으로 운반되는 즉시 시작됩니다. 어부들은 생선의 피를 자를 때 생선살의 신선도를 보존하기 위해 날카로운 칼을 사용합니다. 생선이 부두에 도착할 때까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내장을 제거한 다음 세척한 후 냉장 보관 시설에 보관합니다. 대왕 가자미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관거의 살은 하얗고 맛이 일품이며 영양이 풍부하고 초밥, 회, 마늘, 버터를 곁들인 광어 스테이크 구이, 생선 필레 튀김 등 수많은 고급 요리로 가공됩니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각각의 성공적인 해상 크루즈는 어부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시장이 고품질 식품 공급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업의 역사를 통틀어 넘치는 끈기와 인내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다에서 여러 날을 보낸 후 어선은 마침내 거대한 넙치를 실어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순간이다. 그들이 노력한 결과를 보면 그동안 겪었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갓 잡은 관건은 해변으로 운반된 후 상인과 고급 식당에 판매됩니다. 정말 거대한 물고기 중 일부는 경매에서 매우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직업이기도 하지만 거대한 광어를 잡기 위해 어부들이 떠나는 항해는 그들의 용기와 협력 능력, 끈질긴 결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들이 계속해서 바다와 연결되고 계속해서 파도를 이기고 물고기를 충분히 잡아내고 가족을 부양하고 어업 부문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여러 위협에 직면한 그들의 인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대왕 가자미 낚시 여행이 끝나자 어선들은 기쁜 마음으로 항구로 돌아갑니다. 선상에서 가공이 완료된 후 거대한 가자미는 항구로 운송되어 가공업체로 파견되거나 수출됩니다. 반면에 어부에 대한 작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다음 모험을 준비합니다. 게다가 가자미가 영원히 옆으로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는 똑바로 헤엄치는 반면 가자미는 바다의 괴짜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이런 식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충으로서 그들은 머리 양쪽에 눈이 있는 일반 물고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눈 중 하나가 머리를 가로질러 이동하여 다른 눈과 합류하여 두 눈이 한쪽에 있게 됩니다. 왼쪽 눈이 천천히 오른쪽 뺨으로 미끄러져 갔다가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머무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괴하고 매혹적이며 완전히 허둥지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위장술의 달인, 즉 해저 닌자이기도 합니다. 투명 망토는 잊어버리세요. 거대한 가자미에는 카멜레온을 질투하게 만드는 적응형 위장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래 해저, 바위, 암초, 진흙밭 등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피부의 색상과 패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저 바로 아래에 몸을 묻고 은밀한 작은 스파이처럼 눈만 내밀고 의심하지 않는 먹이를 매복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다음에 해변을 걸을 때는 너무 세게 밟지 마세요. 가자미가 당신에게 옆눈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먹이를 쫓는 것이 아니라 냉혈한 전문가답게 매복 공격을 가한다. 가자미의 먹이 전략은 계산된 살인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다른 포식자들이 번쩍이는 공격으로 물속을 뛰어다니는 동안 가자미는 몇 분, 심지어 몇 시간 동안 완전히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위쪽으로 돌진하고 예상보다 넓게 열린 턱으로 목표물을 흡입합니다. 개, 새우, 작은 물고기 등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이빨로 끝나는 점을 제외하면 깍꿍놀이의 수중 버전입니다. 팬케이크 모양에도 불구하고 수중 원반처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납작한 물고기는 어색하고 느리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자미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자극을 받으면 어뢰처럼 해저에서 발사되어 놀라운 속도로 물속을 비틀고 나선형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게으른 팬케이크요? 그것은 단지 터보차지 바다 프리스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에너지 폭발은 포식자를 탈출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먹이를 깜짝 놀라게 하고 낚시꾼의 갈고리를 피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그들은 강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빠릅니다.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대왕 가자미를 잡는 것은 단지 행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내와 생존의 오랜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물고기는 완전한 크기에 도달하는데 15년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포식자를 피하고 어망을 피하며 심해 환경을 용감하게 견디면서 꾸준히 성장합니다. 가자미가 200크기에 도달할 무렵에는 액션 영화의 주인공보다 더 많은 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대한 물고기가 단지 어획량이 아니라 전설인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가자미는 왼쪽 눈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반역자입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대 가자미는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두 눈은 왼쪽에 있는데 과학적으로 왼쪽 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 희귀한 사람들은 왼쪽에 누워 눈은 오른쪽에 있는 차에 대본을 뒤집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마치 오른손잡이의 바다에서 왼손잡이 기타리스트를 찾는 것과 같으며 드물고 멋지며 확실히 자랑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양손잡이와 비슷하지만 안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